어르신 3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어머니가 온 가족 앞에서 나를 비웃자 내가 던진 한마디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밤, 시동생은 99통을 걸어왔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종종 가득 찬 물그릇에 비유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쓰디쓴 물이 넘쳐 흐르기 마련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부엌이나 밥상 위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상 갈등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는 효도라는 두 글자의 그늘 아래 숨겨진 교활한 술책에 맞선 자존심과 적나라한 진실의 전쟁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별표 2해 텔리 별표입니다. 마음이 착하고 온화한 큰며느리로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모든 것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내심은 어리석음으로 치부되었고 그녀의 진심 어린 효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돈보다도 하찮게 평가받았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터져나온 시어머니의 독설과 모욕적인 한마디는 결국 이해라는 여성에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깨닫게 하고 마침내 그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과연 이해는 자신의 억울함을 씻고 교활한 막내동서의 진짜 얼굴을 어떻게 밝혀낼까요? 지금 바로 웹소설 별표 시월드 전쟁, 평화의 경계 별표를 들어보시죠. 나는 테이블 구석에 앉아 직원들이 연이어 가져오는 값비싼 음식들을 말없이 바라봤다. 블랙페퍼 소스 스테이크와 맥주찜 랍스터의 향이 코끝을 자극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조금의 식욕도 일지 않았다. 오늘은 시어머니인 란 여사의 환갑, 만 60세, 생신이었다. 이 도시에서 손꼽히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호화로운 잔치. 당연히 이 모든 예약과 비용 일체를 지불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나였다. 테이블 맞은편 상석에는 진한 자줏빛 벨벳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를 건 시어머니가 친척들과 웃고 떠들며 떠들썩하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셨다. 그 옆에는 막내동서인 별표 미니 별표와 시동생 강현 부부가 앉아 있었다. 미니는 오늘 몸에 딱 달라붙는 원피스에 공들인 화장까지 꽃처럼 환하게 웃으며 끊임없이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집어드리고 있었다. 그러다 가끔씩 시어머니 귀에 무어라 속삭여 시어머니를 깔깔거리며 웃게 만들었다. 나는 눈앞의 수프 그릇을 내려다보며 오늘 하루만 어떻게든 참고 넘어가자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큰며느리로 5년을 살면서 이런 풍경은 너무나 익숙했다. 나는 이해. 시어머니 눈에는 그저 돈이나 벌고 집안일만 하는 메마르고 지루한 며느리일 뿐이었다. 반면 미니는 입이 살고 아첨을 잘하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언제나 사랑의 중심이었다. 화기애애하게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란 여사가 갑자기 목청을 가다듬고 와인잔을 들고 일어섰다. 모두들 주인공의 연설을 듣기 위해 조용해졌다. 란 여사는 한 바퀴 주위를 둘러보더니 미니 부부에게는 흐뭇한 눈빛을, 그리고 나에게는 확연한 냉담함이 담긴 시선을 던졌다. 그녀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렇게 온 자손들이 모여 기쁘기가 그지없습니다. 와주신 시댁 친지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집 막내동서를 자랑 좀 해야겠어요. 우리 미니가 비록 막내지만 어찌나 효심이 지극한지. 제가 입고 있는 이 한복도 미니가 골라준 거고 이 진주 목걸이도 이 아이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에요. 누구처럼 큰며느리라는 사람이 매달 겨우 20만 원 KRW 던져주고는 용돈 줬다고 생색내는 거랑은 다르죠. 그 돈은 얘네가 시장에서 쓰는 잔돈만도 못한 금액인데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공공장소에서 나에게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끼얹은 것 같았다. 시끌벅적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친척들의 호기심과 캐묻는 듯한 시선이 나에게 꽂히기 시작했다.
얼굴로 뜨거운 피가 솟아오르고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다. 매달 20만 원은 시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쓰시는 용돈이었을 뿐 전기세, 수도세, 식비, 약값, 그리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처리하는 비용은 전부 내 손으로 감당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입고 계신 저 한복도 미니가 돈이 없다며 생색이라도 내고 싶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내가 돈을 줘서 사게 한 것이었다. 저 진주 목걸이 또한 내가 회사에서 받은 분기별 성과급이었는데 미니가 시어머니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 우겨서 들고 가서 드린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의 모든 공로가 깔끔하게 지워지고 이렇게나 잔인하게 비교당하다니. 옆에 앉아있던 미니는 입을 가리고 킬킬 웃으며 의기양양하고 도발적인 눈빛으로 나를 흘겨보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에 거들었다. 어머님, 혜연이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죠. 언니를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저는 뭐 대단한 것도 아닌걸요. 어머님께서 기쁘시면 저는 그저 행복해요.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마음이 중요하죠, 어머니. 미니의 남편인 강현도 한마디 덧붙였다. 맞아요, 어머니. 형수는 요즘 사업이 좀 힘든가 보죠. 20만 원도 나름 최선을 다한 걸 거예요. 너무 불쌍하게 나무라지 마세요. 나는 손에 쥔 젓가락을 꽉 쥐고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옆에 앉은 남편 별표 민준 별표은 슬쩍 내 팔꿈치를 찌르며 조용히 참고 넘어가라고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안 된다. 지난 5년간의 내 인내심은 그들에게 어리석음이자 나약함으로 여겨져 왔다. 나의 자존심은 이미 한계 이상으로 짓밟혔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고 의자를 뒤로 밀어내며 마른 소리를 냈다.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글자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말했다. 어머니, 그리고 친척분들. 오늘은 어머니의 기쁜 날이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매달 드리는 2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은 제가 가족의 모든 생활비를 책임진 후에 제 땀과 노력으로 번 돈이며 어머니의 개인 용돈으로 쓰시라고 드린 정성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얼굴색이 변한 미니를 흘깃 쳐다보았다가 다시 이어갔다. 그리고 여기 미니 씨는 효심이 깊고 돈도 물 쓰듯이 쓰며 어머니께 값비싼 선물을 드리니 저는 정말 기쁩니다. 만약 저의 20만 원이 미니 씨가 쓰는 잔돈에 불과하고 어머니의 양육 공로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면 이달부터 저는 그 돈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막내동서 부부가 형편도 좋고 효심도 깊어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니 저보다 훨씬 더 잘 모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어머니께서 앞으로 미니 씨 부부와 함께 사시면서 더 극진한 봉양과 효도를 받으시도록 제안합니다. 저같이 인색한 큰며느리와 사시는 건 어머니께 너무 큰 손해니까요. 만찬 테이블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란 여사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나를 멍하니 바라봤다. 순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던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들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미니가 급히 벌떡 일어나더니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혜언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형님 부부를 키우셨는데 이제 와서 어머니랑 돈을 따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거예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응수했다. 미니 씨, 섣불리 단정 짓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방금 미니 씨가 자랑했던 그 효심을 실현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뿐이에요. 내 돈이 적다고 깔봤으니 미니 씨의 품격에 걸맞게 어머니를 모시세요.
말을 마친 나는 핸드백을 챙겨 남편 민준을 돌아봤다. 나 피곤해서 먼저 집에 갈게요. 당신은 남아서 어머니랑 친척들 잘 챙겨줘. 나는 친척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곧장 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뒤에는 혼란과 웅성거림, 그리고 씁쓸함에 무너진 호화로운 잔치 분위기만 남겨둔 채였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 알람을 끄고 한쪽에 던져둔 채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켰을 때 화면에는 99통의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떠 있었다. 전부 시동생 강현에게서 온 전화였다. 휴대폰 화면에 빨갛게 표시된 99불라는 숫자를 보고 나는 그저 실소만 나왔다. 강현이 전화를 건 것은 분명히 형수 건강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내를 대신해 나에게 분풀이를 하려던 것이리라. 나는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렸다. 시어머니의 꾸짖음이나 잔소리가 없는 집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아침 9시쯤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수면 부족으로 눈밑이 거뭇한 지친 얼굴의 민준이 들어섰다. 간밤에 그는 시어머니께 매정하고 야박한 이 집에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을 들은 뒤 밤새도록 설교를 듣고 결국 시어머니를 막내 동선에 집으로 모셔다 드려야 했다. 민준은 소파에 주저앉아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의 앞에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놓으며 조용히 물었다. 다녀왔어요. 어머니랑 다들 괜찮아요? 민준은 나를 올려다보며 책망과 피로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어젯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어머니는 밤새 우시면서 당신을 버릇없는 며느리라고 하셨고 강현이랑 민희는 나한테 아내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고 난리였어. 어떻게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할 수가 있어? 나는 차분하게 남편 맞은편에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준 씨, 나더러 생각 없이 행동했다고 했어요. 그럼 당신은 나를 생각해 준 적 있나요? 5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나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다시 밥하고 빨래하고 어머니 수발까지 들었잖아요. 내 월급 당신이 얼마나 가져갔어요?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남겨뒀고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나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계속 말했다. 집안의 화장지 한 롤부터 어머니 약값까지 모든 생활비를 내가 댔어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 밤새 간호한 사람이 나예요. 아니면 미니 씨예요. 미니 씨는 가끔 들러서 과자 상자 하나 주고 듣기 좋은 말 몇 마디 하고 돌아가는 게 전부였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어딜 가나 미니 씨만 칭찬하고 나만 깎아내렸어요. 어제 그 한복이랑 진주 목걸이, 당신도 내 돈으로 미니 씨가 사러 갔다는 거 다 알면서 왜 그때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민주는 말을 더듬었다. 그건 당신이 손해본 거 알아. 하지만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렇잖아.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해지잖아. 이제 와서 일을 이렇게 키우면 우리 가족 체면이 뭐가 되겠어? 참으라고요. 내가 아직 충분히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참아서 어머니가 나를 무시하게 만들고 동서가 나를 깔보게 만들라고요? 분명히 말하지만 존중은 쌍방향이에요. 나는 어머니를 존중했지만 어머니는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어요. 나는 더 이상 돈을 내고 남들에게 별표 잔돈 별표이라는 모욕을 들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민주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가 막내 동생네 집에 가 계셔.
당신이 가서 사과하고 모셔오지 않으면 우리 부부를 의절하겠다고 하셨어. 강현이도 당신이랑 제대로 이야기 좀 하자고 전화로 협박하던데. 나는 벌떡 일어섰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막내 동생네 집이 좋으시다면 그냥 거기 계시라고 하세요. 그 집 부자고 효심 깊으니 나보다 어머니를 더 잘 모실 거예요. 그리고 강현 씨가 와서 이야기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상대해 줄게요. 나는 결정했어요. 이제부터 더 이상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내 정당함을 되찾기 위해 이 싸움 끝까지 갈 거예요. 민주는 깜짝 놀라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 그는 착하기만 했던 아내가 이렇게 결단력 있고 강해진 모습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는 한숨을 쉬며 지금 나를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고 강현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번에는 전화를 끄지 않고 스피커폰으로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강현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형수, 집에 숨어있기나 하고. 형수 때문에 어머니가 기절까지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말해두는데 오늘 오후에 우리 온 가족이 형수한테 가족회의 하러 갈 거니까 제대로 된 사과할 준비나 단단히 해놓으라고. 나는 차갑게 웃으며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오고 싶으면 오세요. 나도 당신네 가족 전체한테 확실히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미니 씨도 꼭 데리고 오세요. 그 사람 빠지면 재미없잖아요. 상황 시동생 강현과의 전화통화 직후 시어머니 일가족이 가족회의를 명분으로 쳐들어온다. 이해는 냉정하게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시하며 막내동서 미니의 거짓말을 폭로한다. 말을 마친 나는 전화를 끊었다. 알고 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서재로 들어가 캐비닛을 열고 오랫동안 은밀하게 준비해온 은행 거래 명세서 뭉치와 지출 기록이 담긴 수첩을 꺼냈다. 그들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했는가? 좋다. 나는 그들에게 적나라한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오후 3시 정각.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는 동시에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눈앞에는 거대한 별표 부대 별표가 버티고 있었다. 란 여사, 강현과 미니 부부, 그리고 증인으로 삼기 위해 시고모까지 동행했다. 란 여사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어댔다. 미니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앉히더니 나를 곁눈질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혜언니, 언니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혈압이 폭등해서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억울해하셨어요. 맏며느리라는 분이 어쩜 이렇게 집안 예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강현 역시 성큼 다가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덤벼들었다. 오늘 고모님도 증인으로 오셨으니 형수는 당장 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동생이 무정하게 나서는 것을 탓하지 마세요. 민주는 황급히 나서서 그들을 말렸다. 다들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든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시끄럽게 이웃 사람들 웃음거리 만들지 말고. 나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침착하게 모두에게 물을 따라준 다음 등허리를 곧게 편 채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란 여사를 바라보고 이어서 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리고 모두들 물 드세요. 오늘 이렇게 다 모여주신 건 정말 잘 됐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모든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란 여사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호통쳤다. 시시비비라니. 시어머니에게 무례를 범하고
천하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안 망신시킨 내가 무슨 변명을 하겠다는 거냐? 내가 별표 20만 원, KRW, 별표은 잔돈이라고 했지? 좋다. 이제부터 나는 너에게서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 불효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서랍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20만 원은 어머니께 적은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좀 봐주세요. 이것은 지난 3년간의 제 은행 이체 명세서입니다. 총액을 보시면 저는 매달 미니 씨에게 100만 원씩 이체했습니다. 미니 씨가 명품이나 어머니의 건강보조제를 해외 직구, 구매 대행로 살 줄 안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는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매일장 보는 생활비 영수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 계좌에서 나간 돈입니다. 나는 명세서를 들고 항목 하나하나를 짚었다. 지난달 15일, 저는 미니 씨에게 5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제 입으셨던 그 자줏빛 벨벳 한복을 사라고요. 20일에는 인삼 녹용을 사라고 30만 원을 다시 보냈습니다. 미니 씨, 제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산 다음 어머니께는 마치 자기 돈으로 산 것처럼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미니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언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언니에게 돈을 받았어요? 언니 나를 모함하지 마세요. 모함, 나는 싸늘하게 웃었다.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름이 명확합니다. 은행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미니 씨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란 여사는 명세서를 집어들고 빽빽한 숫자들을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봤다. 그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미니를 돌아보았다. 미니는 황급히 란 여사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언니 말 믿지 마세요. 언니가 저를 해치려고 가짜 서류를 만든 거예요. 저는 연니한테 돈 받은 적 없어요. 언니가 저를 싫어해서 이런 일을 꾸미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어머니. 강현은 아내가 오는 것을 보자 격분하며 나에게 소리쳤다. 형수, 당신 정말 악독하네. 내 아내는 착하고 순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부정한 짓을 하겠어. 당신이 출력해온 이 종이 쪼가리들을 가지고 누구를 속이려는 거야? 나는 정색했다. 강현 씨, 당신은 배운 사람입니다. 은행의 빨간 직인이 위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미니 씨, 당신이 나에게 돈을 부탁하고 이체를 독촉했던 문자 메시지, 제가 전부 저장해 놓고 있어요. 온 가족이 듣도록 지금 당장 소리 내서 읽어줄까요? 미니는 문자 메시지라는 말에 울음을 뚝 그치며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내가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란 여사는 미니의 태도를 보고 어렴풋이 진실을 짐작했지만 가부장적인 시어머니의 자존심은 이 순간 당장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특히 시고모 앞에서 말이다. 란 여사는 목청을 가다듬으며 애써 수습하려 했다. 좋다, 좋아. 돈 문제는 나중에 따지자. 하지만 어제 너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설령 미니가 내 돈으로 물건을 샀다고 해도 미니는 동생이고 물건을 사온 공도 있으니 내가 언니로서 포용해야지. 그런데 너는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고 온 가족의 얼굴에 먹칠을 했어. 나는 기가 막혀 한숨을 쉬었다.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어머니는 미니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었다. 어머니,
포용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눈감아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돈을 내고도 모욕당하고 저를 속인 사람이 칭송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사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미니 씨를 통해서는 그 어떤 돈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생활비는 만약 어머니가 막내동선의 집에서 지내신다면 강현 씨 부부가 책임지시고 저는 똑같은 의무에 따라 균등하게 분담할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란 여사는 분통이 터져 목이 메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내저었다. 좋다, 잘났어. 아주 잘났어. 우린 가자. 나는 이 며느리 얼굴 다시는 안 볼란다. 민희는 급히 일어나 시어머니를 부축했지만 문 밖으로 나가기 직전 일부러 내 옆을 스쳐 지나가며 나만 들을 수 있는 치차름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언니, 대단하네요. 하지만 이걸로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고 봐요. 제가 언니가 어떤 꼴을 당하게 해줄 테니. 나는 문 뒤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흔들림 없는 확신도 들었다. 민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실패적인 별표 습격 별표이 있은 지 이틀 후 나는 시어머니의 친동생인 셋째 아주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셋째 아주머니는 종친회에서 가장 발언권이 강하고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분이었다. 그녀는 우리 부부에게 급히 집으로 오라고 요청했다. 나와 민준이 도착했을 때 셋째 아주머니 집 안 공기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거실에는 란 여사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다섯째 아주머니와 동네의 확성기 역할을 하는 이웃 둘째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다. 특히 민희는 긴 의자, 쉐이즈 라운지에 길게 누워 눈을 감고 있었고 파스 냄새, 박하유를 풍기며 매우 쇠약한 모습이었다. 내가 들어서자마자 다섯째 아주머니가 꼬집듯 말했다. 아이고, 귀한 며느님 납시였네. 동서를 기절시키고 시어머니 혈압을 올리더니 이제야 얼굴을 들고 와? 셋째 아주머니는 엄격하게 나를 바라보며 의자를 가리켰다. 너희 둘 여기 앉아봐라. 언니, 란 여사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해야. 내가 동서 민희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어 얘가 충격을 받고 어제 실신해서 응급실에 갔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래? 나는 어리둥절했다. 욕설. 응급실. 나는 그들이 우리 집에 온 이후로 민희를 만난 적이 없는데. 란 여사가 흐느꼈다. 어제 민희가 엄마를 대신해서 해에게 사과하려고 찾아가 자매끼리 화해하기를 바랐어. 그런데 해가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민희에게 사기꾼, 빌부터 사는 사람이라고 심하게 모욕하고 밀쳐 넘어뜨렸대. 민희는 집에 와서 기절했고 강현이가 급히 병원에 데려가서 겨우 정신을 차렸단다. 의사가 심한 정신적 외상이 있다고 했어. 나는 힘없이 누워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는 민희를 바라보았다. 속에서부터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꾸며낼 수 있다니.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고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상황시 고모 댁에서 민희의 거짓 연극이 이혜에게 발각된다. 이후 열린 종친회에서 이혜는 미리 녹음한 시어머니와 민희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누명을 벗어던진다. 셋째 아주머니, 그리고 어머니. 이 일은 완벽한 날조입니다. 어제 저희 부부는 하루 종일 일했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문을 닫았을 뿐 민희 씨가 저희 집에 온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 집 현관 앞 폐쇄회로 CCTV 카메라가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란 여사는 눈을 부릅떴다.
내가 내 아내를 노골적으로 감싸는구나. CCTV는 지우면 그만이지. 민희가 정신을 차리고 직접 나한테 이야기한 것을 설마 얘가 자기 몸을 해치려고 거짓말을 지어냈겠느냐? 다섯째 아주머니가 불에 기름을 붓듯이 거들었다. 맞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요즘 며느리들 정말 무섭네. 동서를 때려 기절시켜놓고 발뺌을 하다니. 셋째 아주머니께서 얘를 다시 가르쳐야지. 안 그러면 집안 예절이 다 무너지겠어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민희가 누워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녀의 안색을 자세히 관찰했다. 박하유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녀의 피부는 여전히 발그레했고 숨결은 규칙적이었으며 가끔 눈꺼풀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나는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강현에게 물었다. 강현 씨, 민희 씨가 응급실에 갔다는 동네 보건소 트램 YT가 어디인가요? 의사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진단했는지 진료 기록이나 처방전 같은 것이 있으면 저 좀 보여주시겠어요? 강현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더듬거렸다. 그게 집 근처 보건소였어. 의사 선생님이 그냥 쉬라고 하셨고 서류는 내가 집에 놓고 왔어. 놓고 왔다. 나는 옅게 웃었다. 별표 심각한 정신적 외상 별표로 별표 기절 별표까지 했다는데 의사가 약 처방도 없이 당장 집에 보내요? 강현 씨, 제가 우리 동네 보건소 원장님과 좀 아는 사이인데 지금 전화해서 어제 민희라는 응급 환자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말을 마친 나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거는 신용을 했다. 강현이 당황해서 휴대폰을 뺏으려고 달려드는 순간 민희가 갑자기 깨어났다. 그녀는 신음소리를 냈다. 물 한 모금만 주세요. 란 여사는 황급히 민희를 부축했다. 아이고, 내 딸 깨어났구나. 깨어나서 다행이다. 됐다. 더는 아무 말 말고 누워 쉬어라. 민희는 쇠약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나에게 순진한 눈빛을 보냈다. 혜언니도 왔어요. 저는 괜찮아요. 언니, 이제 저한테 화 풀어요. 죄송해요. 그냥 제가 몸이 약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나는 민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민희 씨, 연기력이 아주 훌륭해요. 하지만 딱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심리적 충격으로 기절한 사람이 깨어났을 때는 보통 혼란스러워하거나 일시적인 기억 상실 또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해요. 당신처럼 이렇게 곧바로 정신이 맑아서 아는 사람을 알아보고 말을 유창하게 하지 않죠. 게다가 정말 아픈 척하고 싶다면 다음부터는 분홍색 볼 화장은 지우고 오세요. 아픈 사람이 얼굴이 그렇게 발그레하고 생기 있어 보이면 누가 믿겠어요? 셋째 아주머니를 포함해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희의 화장된 얼굴로 쏠렸다. 정말로 조명 아래에서 그녀의 분홍색 볼 터치와 톤 다운된 오렌지 립스틱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셋째 아주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엄하게 했다. 민희, 일어나 앉아봐라. 민희는 당황해서 일어나 앉았고 셋째 아주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의 어설픈 연극은 점점 폭로되고 있었다. 다섯째 아주머니와 둘째 아주머니는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민희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 이상 동정심이 아니었다. 민주는 내 어깨를 다독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셋째 아주머니, 저희 부부는 떳떳하게 살았고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주머니와 모든 분이 민희의 날조된 거짓말을 믿고 제 아내에게 사과를 강요하신다면 저희는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제 아내를 괴롭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를 보호해주는 모습에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우리는 셋째 아주머니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섰고 뒤에는 당황과 의심이 별표 상대편 진영 별표를 휩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셋째 아주머니 댁에서의 실패적인 방문은 란 여사와 미니에게 큰 망신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후회하는 대신 복수심에 더 미쳐 날뛰었다. 며칠 동안 나는 모르는 번호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았고 심지어 누군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쓰레기를 던져놓기도 했다. 절정에 달했을 때 란 여사는 전화를 걸어 최후 통첩을 했다. 이번 주 일요일 종친회, 집안회의가 있다. 내가 조상님 제사상 앞에서 나와 미니에게 사과할 향, 트로코를 들고 오지 않으면 너희 부부를 파문하고 불효자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겠다. 일요일이 되었다. 종갓집, 나도호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가까운 친척뿐만 아니라 멀리 살던 친척들까지 란 여사의 초대를 받아 모였다. 그녀는 이 회의를 나를 공개적으로 심판하는 별표 공개재판 별표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종갓집의 중앙, 란 여사는 상석에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미니는 그 옆에 서서 불쌍해 보이도록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강현은 이리저리 서성거리며 헛기침으로 위험을 부렸다. 온 친척들께 란 여사가 억울함이 가득한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이토록 무례한 맏며느리를 둔 죄가 큽니다. 얘는 무례하고 봉양비를 끊었을 뿐만 아니라 동서를 모함하고 구타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저는 온 친척들을 모셔놓고 증언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 얘가 무릎 꿇고 나와 미니에게 사과하거나 둘, 저는 얘를 족보에서 지우겠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나를 향한 경멸과 비난의 시선이 수천 개의 바늘처럼 꽂혔다. 며느리가 어쩜 저렇게 악랄해?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니 사실이겠지? 다시 가르쳐야 해. 나는 집 중앙에 꼿꼿이 서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었다. 민준을 바라보자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은 나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당당하게 말했다. 조상님들과 친척 어른들께 저는 자식으로서 마땅히 어른들을 공경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저는 저지르지 않은 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미니 씨를 때리고 모함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온 친척들에게 이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이 몰래 가져온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했다. 녹음 재생 버튼을 눌렀다. 공간은 얼음처럼 고요해졌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작지만 선명한 대화 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내가 이전에 란 여사가 나에게 전화를 건 후 전화 끊는 것을 잊었을 때 그녀는 끊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고 나는 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재빨리 녹음 버튼을 눌렀다. 우연히 녹음하게 된 미니와 란 여사 간의 통화 내용이었다. 엄마, 저 그 혜란 아줌마, 헨리가 너무 싫어요. 명세서 때문에 너무 망신당했어요. 미니의 시기심 가득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걱정 마라. 엄마가 확실히 가르쳐 줄게. 내일 너는 셋째 아주머니 댁에 가서 기절한 척하고 비참하게 울어라. 엄마는 내가 해에게 맞았다고 할 거다. 다섯째 아주머니랑 둘째 아주머니도 거기 있으니 양념을 치면 해는 절대 도망갈 수 없어. 란 여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저 가짜로 아픈 척하는 거 들키면 어떡해요? 무서워할 것 없다. 내가 시어머니인데 내가 하는 말을 누가 안 믿겠어.
너는 그냥 연기만 잘해라. 쟤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야 해. 사과하게 하고 돈을 토해내게 해야 돼. 저런 부류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무서워하지. 녹음은 끝났다. 종갓집 전체가 마치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숨막히게 고요해졌다. 모두들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나를 크게 비난하던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란 여사는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지팡이를 땅에 떨어뜨렸다. 민희는 쥐 죽은 듯이 서서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고 땀을 비오듯 흘렸다. 그녀는 내가 이런 치명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스피커를 끄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뒤 떨고 있는 란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잘 들으셨죠? 이것이 어머니께서 며느리를 가르치는 방식입니까? 저를 해치기 위해 온 친척을 속이고 모함하고 조작하신 건가요? 녹음 파일에서 언급되었던 5째 아주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란 언니. 언니가 나를 언니의 계집거리에 끌어들여. 나는 진짜인 줄 알았더니 언니가 나를 가지고 놀았구나. 정말 너무해. 셋째 아주머니는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벌떡 일어나 민희의 얼굴을 가리켰다. 이 버릇없는 것. 시어머니를 부추겨서 이런 부도덕한 짓을 시키다니. 그리고 란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막내똥서와 합세해서 맏며느리를 해치다니 언니는 어머니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란 여사는 으붑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움켜쥔 채 숨을 헐떡였다. 강현은 황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감히 고개를 들어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다. 민희는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려 했지만 사람들의 경멸하는 눈빛에 가로막혔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진실은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으므로 그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조상님들과 온 친척들 앞에서 저는 선언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 종친회 가족의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어머니와 막내동생 부부와는 거리를 두겠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저를 해치려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말을 마친 나는 민준의 손을 잡고 뒤돌아 걸어 나갔다. 등 뒤에서는 혼란과 란 여사와 민희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책망의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막장 드라마는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나는 민희의 증오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직감을 느꼈고 그녀의 더 어둡고 비밀스러운 면이 여전히 폭로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파란만장했던 종친회 이후 내 삶은 잠시 평온한 궤도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평화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았다. 나는 민희와 시어머니가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음 공격이 평범한 가족 갈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위험하고 골치 아픈 방향에서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화요일 아침, 내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에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민희가 이전에 다니던 생명보험 회사의 동료였던 별표 별표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한나는 내 아니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즉시 만나자고 다급하게 제안했다. 나는 반신반의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점심시간에 한적한 카페에서 한나를 만나기로 했다. 한나는 외모는 날카로워 보였지만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안감이 역력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두꺼운 서류철을 내 쪽으로 밀어놓았다. 서류를 열어본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수많은 거래 기록, 계약서, 이체 영수증에 내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한나는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희가 회사에서 대규모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말했다. 높은 실적과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민희는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심지어 고객의 보험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납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민희가 그 모든 수상한 자금 거래를 합법화하기 위해 내 개인 정보를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한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민희는 회사 사람들과 고객들에게 내가 자신의 맏형수이며 자신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남편 몰래 비자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나 빌린 돈을 내 이름으로 된 계좌로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꾸며냈다. 실제로 그녀는 어떤 식으로든 내 명의로 유령 계좌를 개설했거나 수급 및 지출 전표에 내 서명을 위조한 것이 분명했다. 상황 지혜는 민희의 전 직장 동료로부터 민희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었으며 이해의 정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해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실을 밝히자 민희는 최후의 발악으로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가로채고 누명을 씌우려 한다. 한나는 심각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해 언니, 이 일이 언니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을 알아요. 하지만 현재 회사에서는 전면적인 감사가 진행 중이에요. 민희는 지금 사기 횡령죄로 해고당하고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문제는 언니의 이름이 관련자 명단에 직접 올라 있다는 거예요. 언니가 빨리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언니도 그녀의 돈 세탁 공범으로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될 거예요. 나는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민희가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가족 간의 질투와 시기는 둘째치고 서로를 감옥으로 끌어들이려 하다니 정말 잔인한 일이었다. 나는 한나에게 왜 이런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는지 물었다. 한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저도 한때 민희와 친했지만 불법 행위를 덮어줄 수는 없어요. 게다가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저까지 연루될까 봐 두려워요. 언니에게 이 증거를 주는 것은 언니 스스로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회사 법무팀에서 곧 언니에게 연락할 거예요. 나는 손에 쥔 서류철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다. 머릿속에는 민희의 가식적인 얼굴과 엄청난 수입을 자랑할 때 짓던 의기양양한 미소가 떠올랐다.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사기 행각을 숨기기 위한 화려한 껍데기에 불과했다. 나는 한나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고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급해져 서둘러 회사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나는 민준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다. 민준은 이야기를 듣고 극도의 경악에 빠졌다. 그는 어머니가 항상 똑똑하고 야무지다고 칭찬했던 막내동서가 전문적인 사기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민준은 서류철을 들고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았고 그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점차 바뀌어갔다. 민준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대로는 안 돼. 당신은 잘못한 게 없으니 그 누구도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적 문제에 끌어들일 수 없어. 내일 당장 우리는 이 문제를 가족들에게 그리고 보험회사 측에도 명확히 밝혀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나는 이 폭풍이 시댁가족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날려버릴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너무 늦기 전에 나 자신을 보호해야 했다. 그리고 나는 이번 싸움이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말싸움이 아니라 법과 적나라한 진실의 싸움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한나의 경고대로 다음 날 아침 나는 민희가 일하던 보험회사 법무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들은 내 이름과 관련된 몇 가지 금융거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침착하게 그 거래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사건을 명확히 하는데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대답했다. 내가 전화를 끊자마자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란 여사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고 별표 민희가 곧 죽을 것 같다. 별표며 당장 집으로 오라고 재촉했다. 우리가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또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만함이나 가식이 없었다. 민희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고 있었다. 강현은 방 안을 닭처럼 이리저리 오가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란 여사는 소파에 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내가 들어서자 란 여사는 구원자를 만난 듯 나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야,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보험회사에서 민희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 전화를 했단다. 내가 민희에게 앙심을 품고 신고한 거니? 당장 전화해서 그들에게 설명해줘. 나는 란 여사를 바라보며 그녀의 맹목적인 모습에 연민과 함께 실소가 터져나왔다. 이 지경이 되고도 그녀는 여전히 내가 민희를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다니. 나는 방중앙으로 걸어나갔고 한나가 준 서류철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나는 단어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말했다. 어머니, 진정하고 제 말을 들으세요. 아무도 민희 씨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민희 씨 스스로 자기를 해쳤고 저까지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어요. 이것은 민희 씨가 고객의 돈을 횡령하고 저를 사칭해 돈 세탁을 하려 한 증거입니다. 민희는 그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고 눈이 이글거렸다. 그녀는 서류철을 낚아채려 했지만 민준이 재빨리 제지했다. 민준은 민희를 노려봤다. 가만히 앉아 있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해? 나는 서류철을 펼쳐란 여사와 강현에게 내 서명이 위조된 계약서와 명세서 사본을 보여주었다. 어머니, 보세요. 이것이 제 서명입니까? 이 서명은 엉성하고 제 글씨체와 완전히 다릅니다. 민희 씨는 제 이름을 이용해 유령 계좌를 개설하고 불법 자금을 받았다가 인출해 썼습니다. 이제 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형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저도 체포될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녀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써야 할까요? 강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고 살펴봤다. 그는 아내를 돌아보며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민희, 솔직히 말해봐. 이 모든 게 뭐야? 당신이 가져온 쇼핑 자금, 어머니께 드린 선물, 그게 다 사기친 돈이었어? 민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음을 깨닫고 목 놓아 울기 시작하며 란 여사의 다리를 붙잡고 기어갔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한순간 잘못 생각했어요. 가족을 부양할 돈이 필요했고 어머니께 체면을 세워드리고 싶어서 무리했어요.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어머니, 혜 언니한테 소송 취하해달라고, 저 좀 도와달라고 말해주세요. 란 여사는 충격을 받아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나를 깎아내릴 때 사용했던 유능하고 효심 깊은 며느리가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니. 그녀는 민희를 밀쳐내며 기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뭐라고? 내가 훔친 돈으로 나한테 선물을 줬다고? 나더러 너를 어떻게 살리라는 거야? 너더러 혜에게 내 대신 감옥에 가 달라고 부탁하라고? 민희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나를 향해 애원했다. 혜 언니,
언니가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언니는 맏며느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언니가 회사에 저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고 말하면 아마 행정처벌 정도만 받을 거예요. 제가 평생 언니의 노예가 되어 빚을 갚을게요. 언니, 저를 고발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민희를 바라보았다. 시선은 차가웠지만 단호했다. 이 간악한 인간에게 더 이상 연민은 남아있지 않았다. 민희 씨,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당신이 잘못했으면 당신이 책임을 져야죠. 저에게는 제 가족과 일, 그리고 명예가 있어요. 당신의 죄를 덮기 위해 제 인생을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경찰에 협조하고 모든 증거를 제출하여 제가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당신은 솔직하게 자백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일 거예요. 나는 란 여사에게로 돌아섰다. 어머니, 보세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모두 진실은 아닐 수 있다고. 어머니는 저의 20만 원은 잔돈이라고 무시하셨지만 그것은 깨끗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값비싼 선물들은 사기친 돈으로 산 것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기꺼이 삼키실 수 있겠어요? 란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다. 이 잔혹한 진실은 그녀의 자부심과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강현은 넋을 잃고 서서 공포에 질린 아내를 무력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민준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고 뒤에는 원망 섞인 울음소리만 남겨두었다. 정의는 이미 실행되기 시작했고 나는 내가 옳은 선택을 했음을 알고 있었다. 보험회사 사건 이후 민희가 두려움을 느끼고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막다른 길에 몰린 인간의 무모함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며칠 후 민희의 사건이 아직 조사 중일 때 나는 집으로 온 등기 우편을 받았다. 발신인은 도시에서 유명한 법률 사무소였다. 나는 편지를 뜯어보았고 안에는 재산 위임 확인서에 대한 통지서가 들어있어 충격에 빠졌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란 여사가 은행에 있는 3천만 원 KRW 상당의 적금 통장을 관리하고 사용할 모든 권한을 나에게 위임했으며 이 서류는 이미 3개월 전에 작성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문서를 몇 번이고 읽었다. 란 여사에게 이 돈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 어떤 위임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용지 하단에는 별표 지혜 별표라는 이름의 서명이 선명하게 있었고 그것은 나의 진짜 서명과 너무나 비슷해서 나조차 소스라치게 놀랐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내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시지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변호사 편지 받았어요. 그 노인네가 언니를 믿고 돈을 맡겼는데 이제 돈이 없어졌으니 언니가 물어내야 할 거예요. 언니가 이 사건에서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니가 보험 사기 고발을 취하하지 않으면 저는 언니를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챈 사기죄로 역고소할 거예요. 나는 몸서리를 쳤다. 이 문자의 배우가 누구인지 굳이 추측할 필요도 없었다. 민희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위임장을 은밀하게 위조해 놓았고 아마도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차지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궁지에 몰리자 그것을 나에게 돈을 뜯어내고 협박하는 무기로 사용하려 했다. 그녀는 나를 시어머니의 돈을 훔치려는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싶어 했다. 민준이 집에 돌아와 손에 편지를 들고 멍하니 앉아있는 나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에게 편지와 문자를 보여주었다. 민준은 그것을 읽고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정말 너무하네.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어?
어머니가 평생 힘들게 모은 노후 자금을 가로채려 하더니 이제는 그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다니.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상황을 분석했다. 민준 씨, 이 서명은 내 진짜 서명과 매우 비슷해요. 미니 씨가 내 서명을 수없이 연습했을 거예요. 그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만약 어머니가 지금 은행에 갔을 때 돈이 사라졌거나 분쟁이 생기면 그녀는 이 서류를 들이밀어 내가 돈을 인출한 사람이라고 누명을 씌울 거예요. 민주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이 하지 않았으니 두려워할 것 없어. 우리는 이 일을 철저히 파헤쳐야 해. 나는 당신을 전적으로 믿어. 지금 당장 어머니 댁으로 가서 그 적금 통장이 어디 있는지, 실제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이것은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악랄한 음모였다. 내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미니가 그 돈을 빼돌리고 나는 평생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었다. 시어머니 댁으로 가는 길, 내 마음은 무거웠다. 나는 어떻게 인간의 탐욕이 이토록 무서워질 수 있는지 생각했다. 하지만 두려울수록 더 강해져야 했다.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토록 못되게 굴었던 시어머니의 마지막 재산 일부라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그것이 미니에게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올바른 인간으로서의 양심이자 책임이었다. 우리는 해가 질 무렵 란 여사 댁에 도착했다. 집안의 분위기는 어둡고 무거웠다. 강현과 미니도 거기에 있었다. 미니는 내 손에 들린 편지를 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고 눈빛은 도발적이었다. 나는 란 여사 앞에 위임장을 놓고 곧바로 물었다. 어머니, 이 서류를 자세히 봐주세요. 어머니는 저에게 3천만 원 적금 통장을 관리할 위임장에 서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란 여사는 서류를 집어들고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상황 기회는 미니의 위임장 조작 음모를 필적 감정으로 맞선다. 결국 미니는 자백하고 몰락하며 란 여사는 이혜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혜는 시어머니를 용서하되 다시 합가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며 자신만의 평화의 경계를 확립한다. 무슨 위임장? 나한테 3천만 원짜리 적금 통장이 있는 건 맞지만 내가 금고에 잘 보관하고 열쇠도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위임했다는 거니? 그런데 여기에 내 서명은 왜 있는 거야? 미니는 즉시 끼어들며 날카롭게 말했다. 어머니가 늙으셔서 깜빡하신 거죠? 어머니, 얼마 전에 혜언니가 맏며느리라서 믿고 돈 맡긴다고 하셨잖아요.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가 있고 혜언니 서명도 저렇게 확실한데 뭘 더 부인하세요? 언니가 어머니 돈을 다 써버렸으니까 이제 와서 서류를 들고 와서 발뺌하려는 거죠. 란 여사는 나를 바라보고 다시 서류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혜야, 내가 정말로 엄마 돈을 가지고 있니? 나에게 사실대로 말해봐. 나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적금 통장의 존재 자체도 몰랐고 서류에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위조된 서류입니다. 나는 미니를 향해 돌아섰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미니 씨, 당신은 내가 서명했다고 주장하죠. 그럼 내가 묻겠어요. 이 서류는 어디에서 작성되었고 누가 증인이 되었나요? 그리고 이 공증도장은 왜 이렇게 흐릿하고 일련 번호도 없나요? 미니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여전히 뻔뻔하게 말했다. 언니가 직접 만들었으니 언니가 알겠죠. 왜 나한테 물어요?
나는 어머니 돈이 없어졌고 서류는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요. 언니는 얼른 어머니 돈을 돌려드리는 것이 좋을 거예요.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고 그의 목소리는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제 됐어. 더 이상 말싸움할 필요 없어. 만약 미니 씨가 이것이 제 아내의 서명이라고 확신하고 어머니도 의심을 하고 계시다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법에 맡기는 것입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냈다. 제가 지금 당장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과학수사팀의 필적 감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요즘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잉크 자국, 피랍, 그리고 샘플 서명을 대조하면 진위 여부는 곧바로 드러납니다.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재산을 횡령하려 한 사람은 죄가 매우 무겁고 거기에 무고죄까지 더해지면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어요. 별표 필적 감정 별표가 별표 경찰 별표이라는 두 단어의 미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지며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서명이 자신이 위조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아무리 연습을 했더라도 전문가의 조사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결정타를 날렸다. 민준 씨, 전화하세요. 이 일은 보험회사 사기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함께 보고하세요. 가중처벌 사유가 될 테니까요. 누가 정말로 어머니의 돈을 가로채려 했는지 보자고요. 민주는 번호를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댔다. 느릿느릿한 연결음은 미니의 심리에 쇠망치처럼 울려 퍼졌다. 민준이 수화기 너머의 사람과 막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미니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전화하지 마세요. 오빠, 제발요. 그녀는 민준의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강연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다. 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전례 없이 비참한 모습으로 오열했다. 제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제가 빚이 너무 많아서. 보험 고객들 돈 갚으려고 어머니 적금 통장을 훔치려 했어요. 감옥 가기 싫어서 혜 언니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무리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란 여사는 미니의 자백을 듣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듯 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비밀 서랍을 열어 적금 통장을 확인했다. 통장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절망과 극도의 고통이 담긴 눈빛으로 미니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남의 돈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까지 훔치려 했던 인간을 자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음을 깨달았다. 강현은 아내의 손을 놓았고 역겨움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역시 자신의 아내가 이토록 무섭고 파렴치할 줄은 몰랐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더 이상 구원할 변명은 없었다. 사건이 터지자 시댁가족은 엄청난 지각 변동을 겪었다. 미니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자백 앞에서 란 여사는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미니가 최고형을 면하고 가족의 마지막 명예라도 지키기 위해 강현은 차를 팔고 빚을 내어 보험회사에 돈을 상환하고 란 여사의 적금을 돌려주었다. 하지만 미니는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금융업계에서는 영구적으로 퇴출되었다. 강현과 미니는 곧바로 별거에 들어갔다. 강현은 그렇게 기만적인 아내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다. 미니는 수치심과 모두의 외면 속에서 친정으로 돌아갔다. 어느 주말 저녁, 란 여사는 우리 부부에게 전화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다. 이번에는 화려한 파티도 친척 손님도 없었다. 란 여사와 우리 부부만 단출하게 된장찌개와 가지볶음이 차려진 밥상에 앉았다. 란 여사는 잇따른 사건들로 눈에 띄게 늙어 보였다.
그녀는 내게 두부조림 한 조각을 집어주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혜야, 먹어라. 이 반찬은 내가 예전에 엄마한테 자주 해주던 건데 엄마가 그때는 투덜거리기만 했지? 나는 시어머니의 손에서 밥그릇을 받아들었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예전에 앙칼지고 캐묻는 듯한 시선은 사라지고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엄마가 미안하다 란 여사는 주름진 뺨을 타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달콤한 말에 눈이 멀어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너야말로 착하고 진실한 아이였는데 엄마가 소중히 여길 줄 몰랐다. 정말 많이 후회한다. 나는 민준을 바라보았고 그는 미소로 나를 격려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지난 일은 다 흘려보내세요. 저는 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일게요. 저는 원한을 마음에 품지 않아요. 란 여사는 기뻐하며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럼 너희가 다시 엄마와 함께 살면 안 되겠니? 집이 너무 허전하고 엄마는 무서워. 나는 천천히 손을 빼며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했고 여전히 며느리로서 왕래하고 어머니가 아프실 때 간호하며 맏며느리로서의 책임을 다할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합가해서 함께 사는 것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란 여사는 깜짝 놀랐다. 왜 그러니, 혜야? 엄마가 변하겠다고 약속할게. 나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감정과 신뢰도 마찬가지예요. 금이 간 것은 봉합해도 흉터가 남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더 존중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싶어요. 저는 저희 작은 보금자리에 평화가 필요하고 어머니도 마음을 정리할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로 살더라도 서로를 챙긴다면 그 마음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제가 행복을 지키기 위해 설정하려는 경계입니다. 란 여사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체념과 이해도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내가 자신의 뜻에 복종하도록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 댁을 나서면서 나는 저녁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민주는 내 손을 잡고 익숙한 길을 걸었다. 내 마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이 싸움은 끝났다. 나는 쓰라린 복수가 아닌 진실과 나의 본질적인 강인함으로 승리했다. 나는 깨달았다. 여성의 평화는 불의를 참고 견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일어나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필요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나는 그 평화를 누군가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쟁취했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의 여정을 숨죽이며 따라왔습니다. 수모를 참아내던 나날부터 그녀가 용감하게 일어섰던 순간까지. 이 이야기의 절정은 법의 빛 아래에서 진실이 폭로되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위조된 위임장과 민희의 공포에 찬 자백은 모든 악의적인 술수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것은 이해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선량함과 정직함의 승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 관계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얻습니다. 효도는 값비싼 선물이나 입에 발린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과 말없는 관심에 있습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는 모든 여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평화는 맹목적인 인내심이나 누군가에게 자존심을 짓밟히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는 영혼을 편안하게 하지만 거리두기는 삶을 평안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좋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별표 평화의 경계 별표에 대한 교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